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라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고 돌싱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게 일어난 어쩌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돌싱녀이고 한 홍보회사의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전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넥타이나 구두, 시계도 명품이고 많이 신경 쓰고 나왔더라고요. 차도 비싼 외제차를 타고 나왔고요. 상당히 멋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가벼워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대화를 해보니 생각도 깊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는 사실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반년밖에 안 됐다면서 그 여자랑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저를 만나니 그런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전 연인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워낙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아서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몇 번의 데이트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연인이긴 해도 결혼까지 깊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데이트 도중 둘 다 술을 좀 과하게 마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딸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기도 했고 또 그 남자도 이렇게 된 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에도 없는 결혼을 좀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좀 갑작스럽긴 해도 아이까지 가진 거 보면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기대감과 설렘도 컸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 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분의 시선이 어찌나 차갑고 날카롭던지요. 함께 한정식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분은 제게 정말이지 듣고 있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공무원 시키려고 내가 갖은 노력 많이 했어요. 정환이 아빠는 10년 전에 죽었고 나는 따로 경제력이 없었거든. 네. 우리 집이 예전에 꽤 잘 살았어. 정환이 아빠가 사업을 크게 했거든. 나도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정환이 아빠가 그렇게 되고 나도 정환이 혼자 키워야 되니 집도 줄여가고 살림살이도 줄여가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 우리 정환이는 엇나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공무원도 됐고. 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는 표정이 엄청 싸늘하더라고요. 그래, 대단하지. 내가 우리 정환이 하나 보고 그 고생을 했으니 나는 우리 정환이 참 괜찮은 여자랑 짝지어주고 싶었거든. 마침 전에 정환이가 만난다는 여자가 참 조건이 좋더라고. 그러면서 전 여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민영이도 들었나 모르겠는데 예린이라고 우리 아들하고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얼굴만 잠깐 봤어. 참 예쁘고 똘똘해 보이는데 들어보니까 약대 출신이고 대기업 화장품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대. 아버지도 교수라고 하고 애가 딱 봐도 기티가 흐르고 잘나 보이더라고. 어머님은 난데없이 남친의 전 여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듣는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죠.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정환이 짝으로 딱이다 싶었는데 헤어졌다지 뭐야.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 민영이가 임신했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대.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하겠는데 민혁이는 결혼에 있어서 두 사람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 네? 우리 정환이는 학교도 명문대 나오고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잖아. 근데 민영이는 내가 들어보니 2년제 졸업해서 이름도 없는 그런 회사 다니고 있고, 내가 비교를 안 할래도 예린이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솔직히 내 입장에서 민영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네. 예비 시모는 좀 전에 남친이 있을 때와 다른 표정으로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표정 관리도 안 됐죠. 이런 것도 그래. 덜컥에 붙어 가지면 그만인가? 정환이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긴 했다만 솔직히 이 결혼이 맞나 싶고 기분이 막 좋지는 않네. 저는 어머님의 차갑고 무례한 말투와 눈빛에 너무 당황스럽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실 그때 남친에게 제가 들었던 말을 다 하고 결혼을 엎었어야 했어요. 전 여자친구랑 대놓고 비교하시는데 제가 그런 결혼을 왜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욕을 바보같이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예비 시모의 그 혹독한 신고식 덕분에 저는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야 했고요. 남친은 예비 시모의 말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공무원인 건 맞는데요.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빚이 많았기에 따로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마련부터 혼수까지 대부분 제 돈과 친정 부모님이 약간 보태주신 돈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어머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저는 전세기 내도 집까지 해가면서 그런 푸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결혼 뒤에도 어머님의 교묘한 괴롭힘과 전 여친과의 비교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 온갖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유난이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뭐하러 밖으로 나도냐. 라며 사사건건 무시하고 트집을 잡았죠. 그냥 못 들은 척 참았지만 그런 말들은 다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참고 당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어머님과 처음으로 제대로 맞서 싸운 건 결혼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명절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전날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고 했기에 저는 저희 딸을 친정에 맡기고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혼자 산더미 같은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그런 제게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일에 급한 문제가 좀 있었고 회사에서는 잠깐이라도 회사에 나와서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팀장님, 저 지금 시댁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말 미안한데 지금 이 일은 민영 씨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와서 수습 좀 해줘요. 제가 꼭 가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양해를 구한 뒤 부랴부랴 회사를 다녀왔죠. 늦은 오전에 갔다가 그래도 오후 3시 이전에 시댁에 다시 돌아왔어요.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빨리 일을 처리하고 왔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말을 걸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남은 음식은 제가 얼른 할 테니까 어머님은 좀 쉬세요. 그렇지만 정작 부엌 상태를 보니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부치던 전은 놔두고 간 그대로였고 다른 음식 재료들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채 그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던 그 몇 시간 동안 어머님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육아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라도 내가 해야겠다 싶었는데 바로 그때 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푹푹 쉬며 마치 혼잣말처럼 저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휴, 정말이지. 못 배워먹은 것들은 어딜 가도 티가 난다니까. 우리 정한이가 옛날에 사귄 예린이는 잠깐 봤어도 얼마나 싹싹하고 겸우가 바르던지. 그런 애를 놔두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겁니다. 어머님의 말에 저는 속으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인사드릴 때도 그러시더니 은근히 한 번씩 제 앞에서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며 비교를 하시는 거였죠. 그때가 처음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 며느리도 아니고 1년 사귀다 헤어진 전 여친인데 진짜 너무하시네 싶어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폭발했고 어머님께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헤어진 그 여자 얘기를 제 앞에서 왜 자꾸 꺼내시는 거예요? 정한 씨 옛날 여자친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어머님 며느리 노릇하고 있는 건 바로 저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데 그날은 저도 작정하고 따지니까 어머님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따지시더라고요. 뭐? 너 지금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야? 이것 봐. 교양이 없고 배운 게 없으니 이런 무식하고 막대 먹은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집안에서 가정교육이라도 똑바로 받았으면 어른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니? 예린이 걔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말 나왔으니 어디 말해보자. 여자가 작정하고 마음먹고 덤비면 안 넘어갈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니? 다 네가 작정하고 꼬리쳐서 그런 거 아니야. 애만 안 생겼어도 우리 정한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했을 것 같아? 너만 아니었으면 예린이랑 다시 잘해봤을 텐데. 그러는 어머님은 교양이 철철 넘치셔서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세요? 이건 말대답이 아니라 이제까지 제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 하는 겁니다. 저를 며느리로 대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애 생겨서 결혼한 거에 그렇게까지 큰 반감을 가지고 계신 거면 제 딸도 이제 앞으로 어머님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굽고 있던 전이며 만들어놨던 잡채며 동그랑땡이며 모든 음식을 그 자리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대로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친정에 갔는데 시댁에서 명절 음식 준비한다고 아이까지 맡겨놓고 갔다가 갑자기 씩씩대며 돌아왔으니 저희 부모님도 너무 놀라셨죠. 저는 부모님께 간단하게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모습에 크게 뭐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두 분은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웬만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참고 넘어가지 이렇게까지 어른한테 분노하는 걸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시어머니가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받지 않으려다가 일단 전화를 받았죠. 너 지금 어디야? 나 친정에 왔어. 친정에 왜?
갑자기 명절 음식 준비하다 말고 그냥 가버렸다며. 라는 겁니다. 남편은 저랑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고 어머님도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어떤지 저한테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제 걱정은커녕 다짜고짜 저에게 화부터 내기에 바빴는데 그런 남편에게도 너무 화가 났죠. 어머님한테 안 들었어? 엄마가 뭐? 너 엄마한테 잔소리 좀 들었다고 지금 삐쳐서 친정 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시위라도 하는 거냐고. 아, 네가 무슨 어린애야? 엄마가 그냥 툭툭 하시는 말씀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유난을 떨어? 뭐라고? 그냥 어머님이 잔소리 몇 마디 하신 건 줄 알아? 네 옛날 그 잘나신 약사 여자친구 이야기를 줄줄이 꺼내면서 나를 피임도 제대로 안 하고 남자 꼬셔서 애부터 덜컥 낳은 꽃뱀으로 만들던데 그게 그냥 단순한 잔소리야? 그 소리 여지껏 한두 번 하신 줄 알아? 내가 괜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 말 안 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 어머님 말 맞다나 나 아이 가져서 생각지도 않은 결혼한 건 맞아.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며느리 도리 다 하려고 얼마나 애 많이 썼는지 몰라? 그런데도 어머님은 계속 나한테 이런 식이잖아. 네 태도도 문제야. 네 와이프가 그런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매번 모르는 척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진짜 이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한 거야? 제 말에 남편도 적잖이 놀랐는지 잠시 폰 너머로 아무 말도 없더군요. 이제껏 어머님은 은근하게 저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티를 냈는데 남편도 아예 몰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마치 아무런 말도 듣지 않은 것처럼 늘 모른 척 외면했었죠. 저도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혼자 참고 그랬는데 그날 완전히 터져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무심하고 이기적인 남편에게도 울컥 화가 치밀더라고요. 남편은 제 분노에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이내 저를 어르듯이 말했습니다. 물론 엄마도 잘못하셨지. 아, 근데 자기가 그냥 적당히 넘기면 될 일이잖아. 별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리고 그렇게 다짜고짜 전부치다 말고 집을 나가고 그래? 엄마가 뭐라 생각하든지 어쨌든 나는 너랑 살고 있잖아. 원래 우리 엄마 잔소리랑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이고 나도 엄마 잔소리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것뿐이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한들 어쨌든 나는 너랑 결혼했고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잖아. 안 그래? 너 같으면 그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낼 수 있어? 내가 보기에 어머님은 아예 이혼했으면 해서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솔직히 어머님 툭하면 나더러 임신해서 결혼을 했네 어쩌네 하시는데 그런 말들 결국 우리 은서 욕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나 앞으로는 2번 다시 시댁 관련된 그 어떤 행사에도 참여 안 할 거야. 시댁에서 부르면 너 혼자 다녀와. 나는 어머님이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전에는 어머님도 볼 생각 없고 시댁에 발도 들여놓을 생각 없으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당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제발 화 좀 풀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면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집에 뭐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엄마랑 나뿐인데 엄마 비위 적당히 맞추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야? 나한테만 자꾸 희생 강요하지 마. 잘못한 건 너네 엄마고 나 더 이상 그럴 생각 없어. 뭐라고 하든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나 어머님 다시는 안 봐. 결국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조용하던 저였지만 저도 여태까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남편도 제 모습에 꽤나 놀란 듯 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시댁 행사에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도 갈 생각 없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 가지 않게 됐고 명절이나 제사 같은 행사가 있을 때면 남편만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에게 제 욕을 얼마나 하실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직접 듣는 것도 아닌데 상관 있나요? 어쨌든 스트레스 근원이었던 어머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니 속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선을 그으면서 제 결혼 생활은 아슬아슬하지만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척을 지고 사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니 그동안 제가 그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홀가분함이 오래갈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정작 제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건 어머님이 아니라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핸드폰을 쓰다가 소파에서 잠이 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치워주려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어떤 여자 사진이 뜨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SNS였습니다. 모르는 여자의 SNS를 보고 있었다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아이디에 있는 이름이 묘하게 낯이 익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그 아이디를 따로 적어 놓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오늘 너무 피곤하다며 욕실로 목욕을 하러 갔어요. 저는 아이와 틈틈이 놀아주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벗어놓고 간 겉옷을 정리하다가 검은색의 작은 상자 파우치가 옷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무심코 주워들고 살짝 열어보았더니 거기에는 왜 목걸이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멍하니 보는데 마침 남편이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그런데 남편은 제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죠. 남편이 당황하는 얼굴을요. 그래서 그 순간 뭐지 싶었는데 남편이 표정을 바꾸고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먼저 보면 어떡해. 이거 너한테 주려고 산 깜짝 선물인데. 나한테 줄 선물?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자기가 많이 속상했던 것도 있고 또 내가 그 사이에서 내 역할 제대로 못했으니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산 거야.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한 건데 그걸 발견했어? 남편이 제 거라고 하니 놀랍더라고요.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으로 말했죠. 이거 정말 내 거라고? 고마워. 생각지도 못했어.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걸. 꼭 기념일이어야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리 와봐.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제 목에 그 목걸이를 채워주더라고요. 저는 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좀 미심쩍은 겁니다. 근데 케이스도 없고 뭐 보증서 같은 것도 없어? 딱 봐도 꽤 비싸 보이는데. 케이스랑 보증서 당연히 있지. 근데 서프라이즈로 주려고 했는데 케이스에다 넣어오면 바로 들키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랬지. 회사에 두고 왔는데 다음에 가져다 줄게. 어때? 마음에 들어? 거울 한번 봐봐. 저는 남편에게 이끌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선물을 샀다는 남편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요. 고마워. 이쁘다. 잘 어울리네. 남편은 그때 어딘가 모르게 뜨뜨미지근한 표정이 스쳤지만 애써 그런 것까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프라이즈 선물이 먼저 들켜서 아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그냥 기분 좋게 그 상황을 넘어갔던 거죠. 어쨌든 남편에게 모처럼 받은 선물이다 보니 즐거운 마음으로 목걸이를 잘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남편도 이렇게 노력하니까 나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 싶었고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일 때문에 남편과 제 사이가 좀 소원해지기도 했는데 그 일 이후에 저도 좀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좀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머리를 묶으려고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목걸이를 같이 당겨버렸고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보니까 제가 너무 세게 당겨서 목걸이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수리가 필요했기에 보증서를 챙겨 들고 주얼리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뒤에 보증서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걸이 브랜드 매장에 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한테서요.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그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연달아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기도 했던 저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넌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니?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안 한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네가 시댁에 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닌 건 아니잖니?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말이었죠. 언제는 저랑 그 전 여친이랑 비교하면서 며느리 취급도 제대로 안 하시더니 오늘따라 유난히 저에게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시다뇨. 그 모습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시어머니께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저한테 연락하신 건데요? 제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하니?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참 내 꼴도 서글프게 됐다. 각설하고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왔는데 간이 좀 안 좋다고 하더구나. 당장 큰 병은 아닌데 무리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그때 나한테 버릇없이 굴고 아나무인으로 굴었던 그때 일 내가 다 눈 감고 용서해 줄 테니 이제부터라도 집에 와서 집안일 좀 제대로 도와라. 맨날 오라는 건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 간단하게 좀 하고 밑반찬도 좀 해놓고 가고 그 정도는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명색이 며느리인데? 라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 사과하시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당신 몸 아프니 집에 와서 집안일 좀 해달라고요. 와,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건지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 어머님 안 뵙고 시댁에도 다시는 안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함부로 말하신 거 사과하려고 전화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집에 와서 집안일 하라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적당히 해. 내가 정원이 봐서 네 그따위 행동 눈 감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 같았어 봐. 진작 쫓아가서 네 머리채 잡았어. 어디서지 기분 나쁘다고 시댁도 안 오네. 시어머니도 안 보내. 그러고 있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가정교육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죄송해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제가 뭘 죄송해야 되는데요? 저한테 비교되는 말 하시고 전 여자친구랑 비교한 건 어머님이신데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했다. 너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하니? 저 말고 진짜 자식한테 시키시면 되잖아요. 필요한 거 있을 때 정한 씨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뭐가 어째? 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 용서해주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도 너 이따 일어나와? 너는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이 안 간다. 네, 그러면 저 이런 일로 부르지 마세요. 저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집안일 해주실 분이 정 필요하시면 차라리 돈 주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세요. 그게 어머님 건강에도 그리고 저희 관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폰 너머로 빽빽거리며 악을 쓰는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몇 통이나 걸었는데도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일단은 제 손에 있는 목걸이부터 고치기 위해 주얼리샵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목걸이를 보여주며 고장난 부분을 수리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목걸이를 받아든 그 직원이 제 목걸이를 보더니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훑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왜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이 목걸이 고객님이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제 남편이 선물한 목걸이인데요. 여기 거 아닌가요? 보증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분이 선물해 주신 거라고요? 라면서 갸웃거리는데 그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불쾌한 기분으로 따졌죠. 왜 그러시는데요? 뭐 문제 있나요? 여기 게 아니에요? 혹시 가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더니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잠시 착각을 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착각을 했다지만 제가 보기엔 착각 같지가 않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 목걸이 보자마자 제 거 맞냐고 했잖아요. 제대로 대답 안 하시면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여기 본사의 직원분 행동에 대해서 정식으로 불만 제기할 생각이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제 단호한 말에 직원은 결국 울상을 지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실토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사실은 이 목걸이 제가 두어 달 전에 판매했던 목걸이 같아서요. 이게 기성 제품이 아니라 커스텀 디자인을 좀 한 거라서 제가 못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여기 뒤편에 이니셜도 새겨져 있는데 제가 직접 주문받고 이니셜 각인까지 신청해 드린 건데. 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직원에게서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정말 펜던트 밑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건 제 남편 이름도 제 이름의 이니셜도 아니었고요. 저는 뜨악했죠. 이 직원은 분명히 두어 달 전에 한 손님에게 이 목걸이를 팔았고 기존 제품이 아니라 커스텀 디자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니셜 각인까지 했고요. 그런데 그 고객이 아니라 뜬금없이 제가 와서 목걸이를 수리해 달라고 하니까 이 직원 입장에선 제가 목걸이를 훔친 도둑처럼 보였겠죠. 저는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산 사람이 혼자 왔나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왔나요? 그 손님분은 원래는 혼자 오시는 분인데 이거 사실 땐 다른 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저는 황급히 제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남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요?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잠깐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맞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확 스쳤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설마 하는 기분으로 남편의 전 여친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 여친 사진을 보여줬죠. 설마 그 고객님이란 분이 이 여자인가요? 그 순간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머리로 뜨거운 피가 순식간에 역류하며 열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죠.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형연할 수 없는 모멸감 때문에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전 여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목걸이도 제가 아니라 이 여자한테 준 거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 서 있었고 그 직원과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던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챙겨들고 알겠다며 황급히 그 매장을 벗어났어요. 그렇게 돌아오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전여친 타령을 했는데 남편까지도 그 여자랑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찾아내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밤이 깊어지도록 들어오지 않더군요. 자정이 다 돼서야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띡 하고 오더라고요.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본가에서 잘 거야. 내일 아침에 바로 출근할게. 그 순간 감이 오더군요. 자기가 지금 바람 피우는 사실을 내가 눈치챘다는 걸요. 아마 그 주얼리샵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비겁한 행동이 너무나 괘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회피해버리는 그 행동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곧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가니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제가 어제 당신이 시킨 대로 본인 병수발을 들러온 줄 아시더라고요. 어제 그 난리를 치더니 그래도 좀 걸리긴 했나 보지? 저는 어머님 말을 무시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없더라고요. 이 집에 왔다는 것도 거짓말인 듯 했죠. 너무하니? 혹시 어머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나요? 뭘? 어머님 아들이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요. 뭐? 그게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정환이가 바람을 피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정환이 그런 애 아니다. 만에 하나 그랬다면 그건 너 때문이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아들 사랑이 극진하고 맹목적인지 아들이 바람을 폈어도 그 모든 원인 제공자는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람이라니! 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정한이한테 물어봤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나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 아들 비겁하게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댁에서 잔다고 하던데 어제 이곳에도 안 온 걸 보면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는 안 봐도 답이 뻔히 나오네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뭘 축하해? 남편이랑 바람난 그 상간녀가 바로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박정환의 전 여자친구거든요. 뭐라고? 좋으시겠네요. 저는 이제 이혼할 거니까 그 상간녀 며느리로 맞이하시고 앞으로 부탁할 거 있음 그 상간녀한테 말하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그 상간녀를 그리워했는데. 참고로 저 그 둘이 불륜이라는 증거 차고 넘치거든요. 그걸로 상간소송할 겁니다. 법원 공무원이 상간소송이라 볼만 하겠네요. 저는 어머님께 그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증거는 없었어요. 어제 사실을 알았는데 무슨 증거가 있었겠나요? 하지만 저는 너무 악에 받쳐 저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아마 어머님하고도 통화했을 거고 제가 증거도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외도 사실에 대해서 발뺌하면서 저를 살짝 떠보려는 것 같았죠.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나 그 여자랑 그런 사이 아니야. 어머님한테 제대로 안 들었나 보네. 나 증거 다 있어. 우기지 마. 무슨 증거? 그럼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겠니? 너 법원에서 일하니까 이런 거 잘 알 거 아니야. 제가 당당하게 나오자 사람은 표정이 바뀌더니 되려 따지더라고요. 혹시 사람이라도 써서 증거 모았어?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까지 알 필요 없고 차라리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고 그 여자랑 당당히 시작하던지. 뒤에서 바람을 펴. 어쩜 이렇게 비겁하니? 제 말에 남편도 폭주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걸 그랬다.
너랑 결혼한 건 내 실수였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예린인데 내가 뭔 생각으로 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너는 정말 걔 발끝도 못 따라와. 소송! 그래 해봐. 걔네 집 얼마나 잘 사는데. 당신하고 헤어진 한들 나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야. 오히려 고맙지. 진짜 최악의 인간이네. 그래서 나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렇게 바람폈냐? 심지어 그 여자가 쓰던 목걸이까지 나한테 주니? 너야말로 무섭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모른 척했어? 소름 끼친다 진짜. 너만 하겠니?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 대신 상간소송 걸 거야. 나는 내가 그동안 당한 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까지 싹 다 포함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야. 그 돈 많은 상간녀한테 어디 대신 내달라고 하던지. 돈 많은 여자랑 바람펴서 이혼할 때도 아주 편하시겠어? 저는 남편 놈의 싸대기를 정말 한 대 시원하게 쳐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 녹음을 껐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왔을 때 일부러 핸드폰 녹음을 했습니다. 일부러 유도를 좀 했고 남편이 자기 입으로 술술 바람피는 사실에 대해서 떠벌린 거죠. 저는 이걸 증거로 이용할 생각이었고요. 증거는 나왔지만 한편으론 너무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눈물 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준비를 하며 그 여자에게도 상간 소송을 걸려고 이것저것 따로 알아보게 되면서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것들 진짜 똑같은 것들이구나 하면서요. 그 후 상간소송 소장을 보내고 그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소장 받았느냐고요. 그 상간녀도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헤어질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피차 피곤하게? 그래서 제가 여유롭게 그랬습니다. 피곤한 거 싫으면 합의를 하던가요. 합의요? 그래요. 합의금 충분히 주면 내가 소송 취하해 줄 수도 있어요. 그쪽도 상간으로 판결문 받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그 상간녀는 잠시 고민하더라고요. 좋아요. 생각해보죠. 합의금은 내가 제시한 위자료보다 더 줘야 될 거예요. 뭐 그만한 돈은 있죠. 어차피 오빠가 줄 건데 누가 주든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남편이 준다고요? 내 남편이 내준대요? 오빠한테 이 정도 돈은 껌이죠. 그쪽은 어쨌든 합의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죠. 그 둘은 서로의 진짜 경제적인 상황을 완전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확 다 얘기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그래요. 누가 주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잘 얘기해보든가.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제가 제시했던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남편은 그 상간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합의금은 자기가 내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합의금 넉넉히 받고 협의이혼으로 그 결혼 생활을 쪽냈습니다. 사실 합의금 유도도 일부러 한 거였어요. 제 입장에서도 증거가 있긴 하지만 좀 명확하지 않았기에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합의금이라도 넉넉히 받는 게 나았던 거죠. 어차피 그 둘의 비밀은 제가 다 알고 있고 그 둘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동안 지켜봤는데 한두 달 동안은 카톡 프로필 사진에 꿀 떨어지는 달달함 가득한 커플 사진을 막 올리더라고요. 저는 비웃으며 그것들을 지켜봤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사진도 삭제되고 안 올리는 겁니다.
아, 이제 저 두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건가 싶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지인을 통해 그 후일담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이혼 후 그 둘이 본격적으로 재혼 준비를 하다가 서로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 상간녀는 제 남편이 돈이 꽤 많은 줄 알더라고요. 남편이 겉으로는 있는 척하고 다니고 차도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다니니까요. 사실 그 차도 지 차가 아니고 유학 간 사촌형 차인데 말이죠. 시댁에 돈도 없고 있는 거라곤 그 낡고 오래된 전 시모의 집 하나밖에 없고 그 시모는 얼마나 아들 거리나요. 쥐뿔도 없는 집에 있는 거라곤 아들 부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속인 사람은 전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상간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그 상간녀는 더 본격적으로 남편을 속였거든요. 그 상간녀는 약사 출신의 화장품 회사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약대 출신은커녕 2년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나왔고 화장품 회사 정직원도 아니고 파견회사에서 나온 파견직이더라고요. 주로 커피 타고 복사하고 잔심부름하는 게 주요 업무라고 하더군요. 집이 잘 산다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요. 과거에 제 전남편하고도 사귀다가 헤어졌던 이유도 더 돈 많고 괜찮은 남자 물어서 갈아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상간녀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는 다시 제 전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그 둘은 여지껏 만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진실을 속이고 만났던 거고 또 서로 부자인 줄 알고 팔자 피려고 만났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운 코미디인가요? 저는 이혼 준비할 때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제야 서로에 대한 실체를 알아차린 것 같았죠. 전 시모가 그렇게 아들의 전 여친을 아쉬워하면서 저를 비교해댔는데 지금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직접 못 보는 게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전 남편은 강예린이 대기업 정직원 행세하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강예린이 다니던 회사에 그 문제를 제기했나 보더라고요. 헤어지면 되지 그 와중에 그렇게까지 하는 전 남편도 진짜 구질구질하고 무서운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로 강혜리는 화장품 본사에서 사칭 문제로 경찰 조사받고 파견회사에서도 잘린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당한 강혜린도 가만히 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정환 직장의 외도로 인해 이혼했다는 사실을 터뜨린 거죠. 박정환은 공공기관에서 일했기 때문에 공무원 품위유지 조건이 있는데요. 외도 문제가 불거지니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죠. 그 일로 둘이서 눈에 쌍심지 켜고 피 튀기며 싸우는 모양인데 똥과 설사의 싸움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서로 팔자 피려고 불륜까지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기분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게다가 사는 동안 툭하면 전 여친이랑 저를 비교하던 전 시모.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던 전 여친이 완전 사기꾼이나 다름없었다 생각하니 전 시모의 꼴도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 뒤로 양육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을 몇 번 더 만났었는데 여전히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움 중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징계를 먹고 주변에 소문까지 다 나서 너무 힘들다며 저한테 자신의 처량한 신세 한탄을 하던데 어이없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혼 소송 후 저는 위자료 두둑하게 받고 딸아이 양육권도 가져와서 현재는 딸과 함께 새롭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전 남편의 그 지독한 배신의 영향이 너무나 컸던 탓에 아직까지 재혼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지만 전 남편 같은 인간을 또 만날까봐 겁이 나서 엄두가 안 나네요. 또 남편 없어도 제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그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남편놈과 헤어질 수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혼 초반에는 싱글맘으로 직장일 하랴 어린애 보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탱해 주셨던 소중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